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많이 답을 찾으셨는데 뭘 또 찾으셨어요? 지난 제가 몇 주간 우리 아마 지난번 통화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보고, 그리고 이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서북 지법 사태 신남성 연대를 보고, 그리고 김누리 교수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한 한국의 경쟁 교육의 폐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되게 우울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 특히 남성들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달아날 방법이 없구나 해서 나는 무척 힘들었는데, 두 권의 책에서 저는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두 권의 책? 이 중에 한 권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미리 얘기했었죠. 일본에서 나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거. 네네. 그 책을 나는 그때 읽기 시작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책에서 앞부분에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레이와 테러라고 하는 그런 2030 젊은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런 약자에 대한 공격, 테러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뭘 하면서 책 앞부분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뒤에 왜 이들이 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제 김누리 교수님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도 잠깐 얘기했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티러니 오브 메리토크러시 능력주의의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포퓰리즘의 배경에는 분노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굴욕의 정치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굴욕의 정치요? 굴욕의 정치, 굴욕. 굴욕. 그러니까 이게 왜 굴욕인가 하면은 생각해봐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부정의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 학력을 둘러싼 격차는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 자기 책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러면 네가 돈을 열심히 안 벌었나 보지. 네가 능력이 안 되나 보지. 네 탓이지. 네 탓이지. 네가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었으면 돈을 벌었겠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뭘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내면에 굴욕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정의,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이거는 부정해, 세상이 잘못돼 있어라고 하면은 그거는 외부로 향하는 어떤 분노가 되지만 문제는 이 굴욕에 항의하는 경우는 이건 사실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불신이거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 문제야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샌델도 사실 얘기를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읽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 학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엄청 심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의 배경이 된 건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육체 노동자, 백인 남성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초반에 막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야말로 미국 민중의 진정한 승리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전에 이제 힐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변한 미국 민주당은 약간 미국 내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가고 나면은 참 진짜 우울하잖아.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 일본 이 저자가
드라이브 마이 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 영화에 바냐 아저씨 그 얘기가 나와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마이 카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일본 영화예요. 음, 음, 음. 여기에도 약간 좀 우울한 남자 이야기가 나와. 네.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 바냐 아저씨라고 하는 그 러시아 소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바냐 아저씨의 그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렇게 인생에 낙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자기의 그 괴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되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바냐 아저씨에게 그 조카 소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냐 아저씨, 우리 살아가요.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요. 언제 동이 틀지 알 수 없는 긴긴 밤을 견디며 살아가요. 지금 이 순간도 나이 들어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오면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해요.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도록 해요. 그러면 신도 안쓰럽게 여기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냐 아저씨가 그래, 일해야 돼. 한시라도 빨리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래, 일이야, 일. 하면서 일을 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저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는 제안은 뭐냐면, 우리가 갖는 이 굴욕 속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는 루저야. 나는 여자들이 아무도 나랑 데이트해주지도 않고 나를 원하지도 않아. 나는 이제는 이거에 가면은 언젠가 그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무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죽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닌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을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헛수고이고 급진적인 인내이며 우울하고 시시한 인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약자 남성의 존엄을 안고. 와, 나는 이 대목에서 완전 감동이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전에는 왜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해서 나도 유튜브 열심히 보고 나도 열심히 재테크 해가지고 코인 해가지고 뭔가 이루겠어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어떤 그 절망이 더 크게 나를 덮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시시한 그 일을 꾸준히 반복하자, 일을 하자 이건데 이 대목에서 내가 뭐가 떠올랐냐면 혹시 그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넷플릭스에서 그 남자 배우하고 여자 배우하고 그렇지.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포스터 사진이 있는 그거. 그 남자 배우 못 봤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야쿠쇼 고지. 되게 그 유명한 분이시죠. 포스터까지만 보고 왠지 이거 너무 잔잔한 일본 영화 또 나왔네 이러고 안 봤는데. 맞아요. 진짜 잔잔함의 끝판왕이에요. 아유, 졸려. 왜냐하면 퍼펙트 데이즈가 시작하고 끝까지 계속 이 야쿠쇼 코지라는 사람이 동경에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동경에 이렇게 그 공공 화장실들 있잖아요. 네. 거기를 다니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그 화장실 청소의 어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직접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장인 정신. 진짜 보면서 야, 저 정도면 화장실 청소의 장인이다. 막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가 하는데 근데 나도 사실은 내가 일본 여행 가서 일본의 공공 화장실은요 너무 놀라운 게 거기에 다 비데가 다 설치돼 있거든. 심지어 그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로니 챙이라고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일본 여행 갔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자기가 그 비데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고 이렇게 그 세정 이렇게 물 나오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자신 정확하게 그 항문 똥꼬를 정확하게 맞춰준다. 그래서 시원하게 씻어준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그 뒤에 누군가가 앉아서 이렇게 총으로 조준하듯이 물총 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 화장실에 대한 그 어떤 놀라운 감동을 표현을 하는데 퍼펙트 데이즈를 보고 내가 사실 느낀 게 뭐냐면 그 남자 노인이 뭔가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영화에서 절대 그 사고가 뭔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때 너무너무 엘리트였어.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은 생기는 자고 자체가 엘리트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이 사람은 그냥 동네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네라고 안 느껴지는 그런 그 포즈를 가지고 그런 어떤 아우라를 품고 화장실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딱 느낀 거야. 이 사람 뭔가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치고 가족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그대고 사회로부터 근데 혼자서 이 사회에 그래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 화장실 청소는 누군가는 그 일을 마치 수행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네. 근데 나는 보면서 왜 보통 우리는 사고 치고 뭔가 그 하면 주위 사람들이 왜 그 어떤 걸 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근데 나는 어쩌면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고귀한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그걸 견디면서 그리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이렇게 그 속죄하듯이 죄갚음하듯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 이분이 이제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삶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살의 에너지를 쓴다는 게 쓸데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타인의 생명이 뭐 소중하다거나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살인도 쓸데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살인한다 그래서 뭐가 세상이 바뀌는 게 없어. 이런 거는 다 자살과 살인은 다 소극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약자 남성의 존엄을 안고 비록 사랑도 할 수 없고 타인의 인정도 없고 자기 돌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살자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영화 안에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한 노인이 끝없이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뭔가 거대한 아픔을 과거에 겪었구나.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그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구나.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이게 왜 퍼펙트 데이즈지? 왜 이게 완벽한 날들이야? 그렇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해서 드디어 짠하고 나는 이제 다시 그게 아닌데도 왜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완벽한 날들이구나.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뭔가 어떤 완벽한 어떤 결말을 위해서 왜 나는 테러리스트가 돼서 누구를 갖다가 막 하고 내가 세상에 뭔가를 하고 나의 울분을 그게 완벽한 결말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이것도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날들이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해 나가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거 답 아니야? 이거 답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뭔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야. 우리 김 작가님 같은 흥분이 오질 않아. 그렇구나. 김 작가님은 지금 유레카의 상태거든. 나는 지금 완전 유레카의 상태거든. 유레카의 왜 그러냐면 실은 이 다음 책 때문에 또 그래요. 이 다음 책. 다음 책까지 들어봐야 이 김 작가님의 유레카를 이해할 수 왜냐하면 있겠군요. 예. 저는 자, 이게 이제 아마 박동원 부장님은 아직 이제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생활이고 뭐건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네. 나는 이제는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잖아. 아니 진짜로. 내가 이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도 느끼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갈수록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막 내가 그렇게 막 젊어서 막 이렇게 드라마 연출하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지났단 말이야. 그럼 난 이제 남은 세월을 이렇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퍼펙트 데이즈의 그 노인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과연 이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날까? 그런 생각은 되게 고민인데 그때 읽은 책이 이제 이번 책 제목은 좀 예. 단식 존엄사. 어둡다. 그래. 나는 이 두 책이 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두운 책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두 책이 나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야.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꿈꾼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아니, 진짜로. 나는 정말로 어렸을 때, 난 내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이 나보고 막, 되게 PD님은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불행했고, 그때보다 나는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내 몸으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낙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자살하려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자살하기에 내가 너무 쫄보인 거야. 나 고등학교 때 내가 사실은 이 가정폭력 더하기 학교폭력에 나는 이제 저거였는데, 생각해봐. 집에서 늘 맞고 살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추리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애들이 또 놀려요. 애들의 그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달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하려고 면도칼로 이제 그 손목을 그었는데 내가 느꼈잖아. 나는 쫄보구나. 이게 한 방에 확 이게 안 돼. 왜냐하면 겁이 나잖아. 겁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아이씨, 되게 쓰라리고 피가 이렇게 솔짝 나는데, 뭐 이렇게 깊이 배지도 않았고, 근데 쓰라리고 아프기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자살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계속 소설을 읽을 때마다 소설 속에서 좋은 자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그동안 찾은 자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소설 지금 기억도 안 나. 내가. 몇 번 얘기하셨어요. 자기한테는 얘기했어. 우리가 산행하면서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치? 위스키. 그렇지. 위스키 눈. 그렇지. 그치?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펑펑 내린 겨울 산에 위스키 하나 이렇게 끼고 올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면은 산을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땀도 나고 또 위스키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더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옷을 하나 둘 이렇게 아이씨 이거 덥네 땀나네 그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산속 저 어디 깊은 곳에 가서 잠든다. 그러면은 그냥 잠든 상태로 이게 그 소설 속의 그 주인공이 의사였나 그런데 그 의사가 찾아낸 하여튼 제일 좋은 그러면은 이제 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낼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눈이 녹는 봄 때까지 그냥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좋은 자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식 조선사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위스키를 들고 산을 올라가서 눈산에 올라가서 이거 만약에 내가 나중에 깨닫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자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건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쓰인 소설이니까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 요즘은요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 동선이 우리가 왜 CCTV가 됐건 교통카드가 됐건 어떤 식으로 다 그게 돼서 이 양반이 누가 만약 나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해. 그럼 대규모 수색 작전이. 대규모 수색 작전이 되고 한겨울에 그 추운데 눈산을 막 군인들이 막 헤치고 다니면서 아이씨 그 노인네는 그냥 죽을 거면 조용히 집에서 죽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의 2차 희생이 있을 엄청나게 그렇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맞아 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21세기에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야. 다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단식 존엄사에서 답을 찾았어. 단식 존엄사는 뭐냐면 이 사실 이제 재밌는 게 그 부제가 의사 딸이 동행한 엄마의 죽음이에요. 네. 대만에서 나온 책이고 이게 봐봐 의사가 특히 이 의사는 또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이렇게 병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21세기에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됐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예전 같으면 중증 질환으로 죽을 사람을 살려놓는 거야. 근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놓는다고 이 사람이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상에 누워서 이거를 몇 년을 고통스럽게. 그렇지. 그러니까 아픈 몸에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이게 왜 오관 오줌관 그리고 위관 호흡기관 관을 몇 개를 꽂고 막 수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버티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먹을 수도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데 진통제 없이 버틸 수 없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이제 침몰시키고 마는 근데 문제는 그 끝에서 결국은 정말로 애처롭게 가족한테 부탁을 한대요. 나 제발 좀 죽여달라. 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이거를 소호흡기를 빼거나 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가족이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이제 대만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대요. 우리도 그렇잖아. 왜 정말 뭐 이렇게 전신불구돼서 이렇게 뭐 전신마비로 이렇게 누워 있는 뭐 대만도 제도가 좀 병직적인가 보죠,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 유교야, 유교. 유교 국가는. 근데 하여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책을 읽는 거야. 아니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가족 유전병이 있는데 손해실소증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뇌에 이게 거하기 때문에 점점 이 진행이 되면은 네.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가족 유전병이라 가족들이 자기네 이렇게 외가 친척들이 보면은 발병을 하잖아요. 네. 다 몇 년 안 가서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족 내에 이 병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판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자살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도 이 병에 걸리고 이제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의사니까 혹시 좀 나를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되게 딸이 힘든 게 자칫 잘못하면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딸이 또 형사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아무리 엄마가 부탁을 해도 의사가 환자를 죽인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책을 딱 읽는 거야. 2013년에 일본에서 나온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의사를 멀리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저자 나카무라 지니치가 집에서 죽어라. 병원 가지 말고. 아플 때 절대 병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젊어서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근데 나이 8, 90이 돼서 아프다고 병원 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일본인의 80%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의료 처치하면서 임종 과정을 연장해서 사망 전에 이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나카무라 지니치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랍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일을 미리 처리해두고 가족과 작별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 사실은 노화의 일종이래요. 네. 암은 원래 아프지 않은 병인데 치료하면서 고통스러워진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이제 의사를 멀리하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에는 곡기를 끊는 단식 존엄사 방식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집에서 자연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자연사의 실질적인 상태는 아사와 탈수예요. 굶어 죽고 물이 없어 죽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왜 아사와 탈수라고 하면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를테면 내가 배가 고픈데 막 먹을 게 없거나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다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는 허기나 갈증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대요. 오히려 기아 상태일 때 뇌에서 모르핀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가 오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몽롱한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을 읽고 어머니에게 권합니다. 어머니가 이 책을 읽고 결심을 해요. 딸을 불러서 내가 그러면 이 단식으로 이 고통스럽기만 한 투병 생활을 끝내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곡기를 끊고 식사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요. 이게 책에 그 자세한 그게 나와요. 이게 이 저자가 의사기 때문에 이 딸이 엄마 옆에 곁에서 의료적 이거를 이제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근데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가 직접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뭘 안 주나 이거 엄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의사를 불러서 자신의 이 의사를 표현하고 가족들한테 다 이걸 얘기를 해놓고 모든 가족들에게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나 1년 뒤에 내 생일 지나고 요때 나는 간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왜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딸하고만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남동생이 와서 누나는 왜 엄마를 그렇게 보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자신의 의지라는 거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과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엄마의 뜻을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엄마 형제들은 다 자살하고 마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왜 그냥 식구들에게 안 알리고 자살하고 나면 그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알리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5곡 7일 끊기
끊기, 10곡 7일 끊기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이걸 갖다 하더니 단식 한 11일차부터는 이 고형 음식 다 끊고 그다음에 연근 물도 끊고 한 18일째 되니까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참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이 2주간의 과정에 매일 저녁 가족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앉아서 엄마 오늘 무슨 영화 보고 싶어? 영화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고 이제 서로 추억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점점 잠이 많아지더니 한 20일쯤 되니까 이제 소변이 점점 더 줄고 호흡이 미약해지고 대부분의 시간 깊이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날은 편안한 얼굴로 잠든 상태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아니 근데 이게 그래도 2주간의 단식이 3주네요. 미안. 3주? 이렇게 보니까 20일이 넘었으니까. 그 과정을 그러니까 뒤에는 그럴 수 있어도 앞부분은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근데 저는 아닌가? 나는 왜 이걸 보고 내가 답을 찾았다라고 했냐면 실은 제가 네. 이 간헐적 단식을 내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내가 왜 예전에 그 자전거 전국 일주 하면서 네. 독하게 이제 마음 먹고 열흘 동안 내가 간헐적 단식에서 8kg 뽑았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진짜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심지어 그때 내가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자전거를 타면서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아침, 점심을 먹고 왜냐면 운동하는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아침, 점심을 먹고 오후 3시까지 자전거 딱 타고 숙소에 이제 대구가 됐건 포항이 됐건 어디 도착하면 그게 숙소에 딱 체크인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조용히 물만 마시고 책만 읽으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야. 처음에 한 며칠은 저녁에 한 6시가 되잖아요. 네. 배에서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요. 네. 근데 그다음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 몸이 약간 뭘 의식하냐면 그전에는 야, 밥 때 됐어. 먹어라고 하다가 내가 계속 안 먹으니까 몸이 얘가 지금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나 보다. 그러면 얘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밥을 굶는 게 괴롭지가 않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왜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우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 마라톤 뛸 때 죽도록 괴로운데 오히려 기분이 좋다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지경까지 가요. 나는 이 책을 보니까 이 어머니도 그래요.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해서 모르고요. 난 사실 좀 우울한 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근데 요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좋은 삶은요. 그 마지막에 좋은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다 보면 마지막에 근데 나는 근데 요즘 하는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탄식 존엄사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이 두 개를 딱 읽고 그냥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무 어떤 거창한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화려한 뭔가를 이제 더 이상 꿈꾸지 말고 그런 거 꿈꾼다고 될 나이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각또각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나 혼자 거창한 것 같다. 지금 박 부장은 전혀 이 형이 지금 혼자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김 작가님과 제가 한 4-5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책인데? 성북길빛도서관에, 근데, 우리 성북길빛도서관에서 누군가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신 게 아닌가 하는. 왜?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새 책 코너에 책이 안 들어와서 내가 자주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딱 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쵸. 이번 주 중간에 갔는데 갑자기 새 책 코너에 새 책이 왕창 들어온 거야. 왕창 들어왔어? 그래서 감축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야, 이거 정말 우연인가? 기쁜 일이지 않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이어도 감사한 우연이고 근데 사실은 이럴 때는 또 알고 보면 누군가 뒤에로 키다리 아저씨처럼 씩 웃으면서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또 그래도 그래서 신작 코너 책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작 코너에서는 그래서 한 2권 집어왔고요. 근데 이제 완독한 책은 뭐야? 완독한 책은 좀 다른 책입니다. 좀 된 책입니다. 만화책들은 저희는 아마 대부분 도서관들이 그럴 거예요. 빌려가지 못하고 여기서만 읽을 수 있는. 그렇지. 그죠? 우두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두컨이. 보셨어요? 만화야? 예, 만화인데. 몰라. 어떤 내용이야? 예, 처음 듣는데. 좀 두께가 있는 우리 애가 밖에서 놀다가 노래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이나 가서 만화나 볼까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건 대출이 돼? 안 돼요. 안 되고 안 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본 거야. 안 돼서 근데 굉장히 두꺼운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목이 우두컨이야. 그래가지고 2번에 나눠서 근데 좀 보다가 애들은 인내심이 짧으니까 저기 그렇지. 애들 나왔네 축구하러 가야겠네 이러고 가가지고 그것까지만 보고 이제 근데 이거 다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다 봤어요. 근데 부제가 늙은 아버지와 사는 집이에요. 제목이 우두커니 2020년 부천 만화대상 대상 딱 제가 붙어있어요. 네. 부천 만화대상 대상 수상작은 왠지 믿을만한데. 저는 저는 예전에 부천 만화대상 그거는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전시회를 해요. 그 전시회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부천이 기본적으로 약간 판타지의 도시잖아요. 문화적으로 부천 피판이라 그래서 왜 부천 판타스틱 부천. 영화제 제가 맞아. 나는 그 영화제도 자주 다녔거든. 그 영화제며 그리고 부천은 약간 만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만화가 하는데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이면은 괜찮은 작품인 건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야? 웹툰에 연재하다가 요즘 아마 대부분 만화들이 그렇게 묶여서 기획이 될 것 같은데. 예. 젊은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가 그 여자 쪽 아버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예요. 다행이다. 시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러네. 왜냐하면 시아버지면은 살짝 이야기가 꼬여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남자 노인이야. 네. 근데 이게 친정 아버지고 그리고 사위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차피 그 아버지를 모시는 데 대해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 가사 노동이 그래도 아내에게 더 많이 주어지지 남자가 더 많이 할 수가 없잖아. 물론 남자가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시아버지랑 산다 그러면 별로 그 얘기가 아름다울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살다 갔다 그러면 사위도 훈훈하고 딸도 훈훈하고 아버지는 복이고 뭐 그런 거지. 훈훈하진 않아요. 왜? 근데 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는 아버지예요. 그렇지. 훈훈할 수가 없다. 훈훈할 수가 없어. 제목도 봐. 우두컨이잖아. 우두컨이. 그리고 표지에 보면 그 딸하고 아버지가 그 소파 벤치에 앉은 뒷모습을 아버지는 앞을 우두커니 보고 있고 딸은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작가가 어떤 그 실제에서 뭔가 경험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만화인데. 네. 그러니까 실은 이게 만화를 하려고 기획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인 이게 이제 요 여자와 남자 젊은 요 두 부부가 뭐냐면 같이 웹툰 작업을 하다가 결혼한 분이에요. 오케이. 여자는 딱 그 자기 얘기 같네. 남자는 작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치매 진단 받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근데 겪다가 이렇게 또 막 우울하고 하루하루 힘들죠. 그러면서 우리 이걸 기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봐야겠다. 우두커니.
그 기록을 하면서 또 글을 쓰고 기록하면서 약간 치유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위로받고 근근히 이제 어려운 일을 버티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쭉 이어지다가 집에서 모시는 게 한계가 와서 이제 그 요양원으로 모시고 요양병원 뭐 모시고 그렇게 그 집에 계신 동안까지가 이야기가 꽉 채워져 있고요. 요양병원 가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많은 부분이 생략돼서 뭐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 저도 그렇고 김 작가님도 그렇지만 부모님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너무 많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90 넘으셨고.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괜찮고 뭐 내일도 뭐 지금은 괜찮은데 하루하루 확인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마치 겨울에 그 호수 가운데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런 기분, 예, 그런 기분이거든요, 사실. 정말 하루 뭐 삐끗해가지고 넘어지시면 그러면은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질이 또 떨어지지. 가족의 상황이 확 뭔가 나빠지는 그리고 이렇게 기억력이 한 이틀 전 일을 못 기억하시는 걸 확인했다? 그럼 이제 또 되게 그럼 또 가슴 한번 놀래지. 그치, 놀래지 그냥. 그리고 좀 뭐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 병원에 몇 번 가서 확인 받으시고 실제 사진도 찍어봤을 때 진행이 되고 있다. 경도인지 장애다. 그리고 그렇게 뭐 기억력이 확 놀라는 수준의 그런 거를 이제 몇 번 겪고 있는데 공감 가는 일도 많고 요 책에 보면 그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또 저희는 사실 어머니가 더 연세가 적으신데 그 부분은 드러나는 건 좀 더 빠르거든요. 네, 빠른데 아버지 경우도 여기 보면 그 본격적으로 진단받기 전에 가족들이 놀라는 사건들이 몇 번 생겨요. 그리고 진단받고 나서 그 초중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것들이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예습, 그런 상황에 대한 예습, 그런 상황들에서 벌어질 일,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고통과 상황과 이럴 때 어떻게 이걸 넘어서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읽게 되는 좀 우울하지만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근데요, 네. 나는 그 책의 용도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는요. 네.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난 사실 퍼펙트 데이즈를 보면서 그게 이제 아마 그 빈 벤더스 감독이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독일 감독이 일본 가서 찍은 영화거든. 그래요?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 정도 유명한 배우의 유명한 감독이 오니까 그게 자본이 투입됐지. 그냥 시나리오 가지고 누가 이거 찍겠다 그러면은 야씨 남자 노인이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얘기를 누가 가겠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엄두를 못 낸다고. 그래서 항상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막 그 큰 얘기들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막 그렇게 막 미스터리, 스릴러 막 아니면 막 이 사랑 러브 로맨스물의 어떤 판타지의 끝판왕 뭐 이를테면 관식이처럼 현실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남자를 넣어서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영상화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책은 우리가 보면서 사실 이 우두커니를 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 아니 나는 그런 드라마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단식 존엄사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네.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나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진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어서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네.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박동부장이 그랬잖아. 나하고 5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나는 원래 옛날서부터 30년 후를 늘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늘 30년 후를 내다봐.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30살에 나는 이미 개인연금을 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55세 수령 시작하는 개인연금을 나는 30세 이미 시작을 했고, 나는 뭐냐면 항상 내 인생은 30년 후를 내다보고 3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될까인데, 나는 내가 이번 주에 30년 후의 나를 위해서 답 하나를 찾은 느낌이었어. 뭐냐면 언젠가 내가 지금은 나는 솔직히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막 활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근데 내가 30년 후에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이런 그거는 그냥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얘기하듯이 네. 그냥 의미 없는 일이라도 하루하루 또각또각 무언가를 하면서,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는 어떤 뭔가 질병이 오거나 언젠가는 오겠죠. 결국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노화란 말이야. 암도 노화의 일종이듯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책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해두면 30년이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저기 우리 성북 길빛 도서관에 왕창 들어온 책 중에서 2권 골라서 뭐야? 야금야금 읽으려고. 제목 소개해 주세요. 예. 최재천 선생님하고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찍으시잖아요. 최재천 선생님 요즘 완전 핫하시지. 그 아마존 찍는 제작팀을 팀 최마존이라고 하더만요. 그 팀 최마존이 같이 그 팀 잘 만들어 영상. 양심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양심 시리즈 아마 유튜브 요 팀 최마존에서 이게 책이 나온 게 1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양심 얘기가 시작이 된 게 그땐가? 작년 말인가? 그래서 호모 심비우스 프로젝트래요, 이게. 호모 심비우스. 아마 이 심비우스가 양심이란 말 같아요. 그죠? 보면 호모 뭐뭐뭐, 호모 뭐뭐가 뭐뭐뭐 이렇게 할 때가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을 잡아내서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고, 이 방송을 묶어낸 책인데 그 아마존이라는 그 유튜브는 대부분 뭐 남김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뭐 뒷얘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담지 못한 것들 그런 묶은 책이고, 이 책을 아직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빌려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팟캐스트 제목이 그거잖아. 내가 읽은 책이 아니라 내가 빌린 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다 일단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하도 양심이란 말 예전엔 굉장히 흔하게 썼는데 잘 안 쓴다. 그러게, 양심이란 말 잘 안 들리네요, 요즘은. 진짜 안 쓴다. 우리 어렸을 때는 툭하면 썼잖아. 에이, 양심에 털난 놈. 야, 넌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엿바꿔 먹었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요즘은 진짜 안 쓴다는 거죠. 일상에서 안 쓴대. 근데 일상에서만 안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무감해진 거지. 야,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어? 구태연하게 뭐 그런, 우리 그거 몇 바꿔 먹은 지 오래됐잖아?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 엿바꿔 먹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 전사회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엘리트들. 후한무치.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내 안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무엇. 바로 그렇지. 양심이다. 그게 제일 무섭더라. 이 책은 Form Follows Function이에요. 책의 만듦새도 재밌어. Form Follows Function. 형태가 기능을 따라간다. 이게 원래 그 군더더기 없는 독일 디자인 뭐 바우하우스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철학 중에 대표적인 철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과 관계없는 걸 그런 불필요한 장식을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케이. 모든 형태가 기능에 봉사한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책이 접착제 없이 이렇게 이걸 실제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쭉 묶어서 만들었고, 이거 참 좋네. 형태적 이게 기능적으로 좋네. 완전히 펴지고. 그리고 콩기름 써서 인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금방 읽을 수 있는 뭐 분량이라든지. 오케이.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최재천 선생님 책이 입말로 쓰잖아요. 본인도 책 읽을 때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네. 득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거는 전우용 선생님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의 역사의 시선이라는 책이고 이 책도 이거 진짜 그 도서관 사서님들 사무실에서 바로 들어온 거 내가 득템한 느낌이야. 빳빳해. 빳빳하고 이 책은 내가 딱 집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게 딱 집었는데 전우용 그래 딱 집었는데 일본에서 관동대지진 그 시점에 어떤 일본 사람이 쓴 글을 옮겨와서 앞에 한 걸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 50전 혹시 그거야? 아니. 동네 아저씨가 물가에서 대나무를 씻고 있었대요. 그래. 그건가? 그게 그거야. 조선인 학살. 피 묻은 대나무를 씻고 있어서 되게 친한 동네 아저씨. 인자한 동네 아저씨. 아저씨 오늘 돼지 잡았어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아니 이 조선인의 피란다. 라고 그 어린 시절 일본인이 들은 얘기를 겪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살짝만 읽어봤는데 관동대지진 얘기죠. 그런데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중국인에 관해서 대해서. 진짜?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까지 보고 이 책하고 제가 집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관동 대지진 때 이제 50전 고주센 주고센 뭐 이걸 가지고 그 일본 그 발음이 조금 한국인이 하기 어려운 그 발음을 시켜보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인 조선인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양심 얘기에 양심 이 책 빌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번 주에 있었던 재밌는 오프닝 얘기 들으셨어요? 야? 아니? 4월 오프닝이 언제 거냐? 9일. 이번 주 맞나요? 4월 9일 오프닝이었대요. 현대인의 난치병이 하나 있다. 일명 난가병이다. 객관적 보통 사람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발병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겠죠. 좋다. 이 톤으로 계속 읽어봐봐. 보통 사람들은 또 갑자기 또 주제 파악으로 난가병을 예방한다. 특정 집단의 인물들은 자아 성찰력이 떨어져 과대망상증을 보인다. 빈자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저 자리 책임자가 적임자가 난가? 헛꿈꾸는 자들이 보입니다. 난가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기 성찰을 잘해야 합니다.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배출수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야야야, 똑같아. 야, 그래. 그러니까 최재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양심은 정말 내 안에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진짜 괴로운 그게 있어가지고 성찰하게 되고. 그렇지. 그런 거. 그런데 이 난가병에 걸린 이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난가?
이 통하는 얘기더라고요. 저기 이 최재천, 배철수 이 어르신들께서 또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재밌다. 그래요. 오늘도 하여튼. 제가 좀 오늘 끝이 길긴 한데. 아니야, 좋았어. 앞부분에 내가 길었지? 내가 너무 길었어. 미안해. 아니, 제가 사실 내일 오키나와로 떠납니다. 좋겠다, 오키나와. 우리 김 작가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 작년에 내가 하도 이제 오키나와 아니 저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급하게 해결하느라고 써야지. 급하게 써야지. 어떡하지? 마일리지 샵 제품 거기 나오는 상품도 허접하고 맨날 없고 이씨 어떡하지? 이거 내일 없어진다는데 하는데 우리 김 작가님이 오키나와 막 또 자랑을 하셔가지고 에이씨 이거 홧김에 그럼 홧김에 지금 원래 그러는 거야.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질러서 지금 뭐 준비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 오키나와 여행은 급하게 그냥 가면 돼. 책이 도서관인데 책도 없어. 그래가지고 도서관 책 필요 없어. 그 밀리의 서재 들어가면은 오키나와 셀프 트래블 있어. 몇 개 읽어봤는데 뭐 별로 이거 너무 일반적이에요. 뭐 더 없을까 하다가 빌린 책이 이 책입니다. 성북길빛 도서관에 레트로 오키나와. 레트로 오키나와. 나온 지는 몇 년 된 책인데 뭔 책이냐면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또 가서 또 저기 전에 일본 여행은 또 미식 여행이니까. 예, 전에 그 책 다룬 적 있었잖아요. 밥 먹으러 일본 여행. 이게 딱 밥 먹으러 오키나와네. 그러면 다음 주 언제 오십니까? 가셨다가. 일정도 그 베일에 좀 쌓아놓고요. 오케이. 알았어. 갔다가 하여튼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은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에.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래요? 우리 김 작가님처럼 이 경제적 자유나 이 일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는 저기 오키나와 여행기를 좀 소상하게 좀 소개해줘.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린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